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자 말하는 그 타임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매우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두 분의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최근에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사상 최대로 엔지니어링 산업이 10조를 돌파했다는 보도도 보이고요. 그중에 건설 엔지니어링이 한 5.5조 정도 차지하고 있고, 뭐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수주량도 늘었다. 뭐 그런 소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설계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설계 중에서도 73%가 CC 설계에 매우 치중돼 있어서 오늘 두 분의 발표 내용과 상당히 맥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5.6% 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서도 뭐 우수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고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위기 국면에 있다. 뭐 그런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초변화 시대에 놓여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도 이 초변화 시대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인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이 좀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과제가 신정부에 강력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가. 뭐 오늘 대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봉남 교수님은 좀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원전, 건설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이유가 있다. 그냥 된 게 아니다. 10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10가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시사점을 주셨고요. 김병수 교수님은 좀 마이크로한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그런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7가지의 정책 실천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이 화두를 던지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패널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의 손영일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한경제 한상준 건설산업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건설정책연구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국토교통부 유병수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오늘 토론 순서에 대해서 사전에 뭐 합의를 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말씀하시기가 자연스러운 아무래도 언론에 계신 분이 먼저 운을 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상준 부장님께서 먼저 패널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강태경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업계에서 좀 피부에 와닿는 추가적인 제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북 도화의 손영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토부 유병수 과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제약돼 있어서요. 패널 토론은 짧게는 5분, 길게는 7분 내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여력이 된다면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플로어에서 방청석에서 한 2분, 3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대한경제의 한상준 부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경제 한상준 부장입니다. 오늘 우선 그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상원 의원님과 그다음에 송명규 회장님께 그다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대한경제는 건설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취재를 해서 그 시장과 그다음에 정부기관을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정치, 경제적 시대 변화에 맞춰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적정대가 지급, 공정 경쟁, 규제보다는 진흥 위주의 정책인데요. 제가 몸담고 이대한경제에서 최근 그 3부작으로 시리즈를 게재했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이 그 세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 적정대가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수 교수님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업계 종사자님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신입사원뽑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원인은 젊은 인재들이 엔지니어링 기업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원인으로 일만 많고 급여가 적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급여 수는 여타 건설 산업 내에서도 다른 건설사보다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한국 엔지니어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엔지니어링 기술인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3%에 그친 현실입니다. 이는 다른 산업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특히 그 실질 기업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신규 인재 유입이나 해당 종사자분들에게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하기 여력이 힘들다는 방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을 통해서 지난 3년간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적정 대가 지급이라는 얘기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3년간 도돌이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 현실로 알겠지만 조금만 더 어떠한 그 혁신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의 엔지니어링 사업 발전은 발주기관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기업은 고용인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에 유입돼서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시대 정신으로 들고 나와서 당선을 되셨고요.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전반에 건설 문화, 특히 건설 문화에서는 공정 경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대한경제는 올해 주요한 하나의 그 어젠다로 건설산업분야 어젠다로 공정한 경쟁이 건설 강국을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분야인데요. 이번에는 언급하기 난감한 일입니다만은 여의 신문사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형 입찰,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건설기술 용역 중심제, 건축설계 공모업 등 다양한 심의형 사업에서 기술력보다는 로비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단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용역 중심제에서 기술력보다는 영업력이 수주를 좌지우지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같이 영업력에 의해서 수주업체가 좌지우지되면 영업비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비용이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고용과 기술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이같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면 이는 곧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폐단은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 건설교육 중심제에서 그 심사위원 풀을 확대한다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취재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되면 또 그 외부위원 증 확대로 이어지고 이어는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악순환 구조가 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규제보다 진흥 위주의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규제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다양한 규제 혁신 방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님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에는 말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도 규제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전 분야에서 좀 그런 부분이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서 지난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2중, 3중 규제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보다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안전의 예방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어떠한 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한 양벌 규정이나 내년부터 적용해지는 합산벌점에 따른 불이익도 여러 가지 어떠한 사고 예방보다는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목소리가 더 큰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기술력을 획득해야 할 그런 과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돋움할수록 각종 발주제도 역시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건설산업 혁신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는데요. 영국에서는 발주제도는 시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발주제도가 그 나라 산업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현재 국토부에서도 다양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육성 정책을 더 신경 쓰셔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초 체력인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패널 토론 이대한경제의 한상규 부장님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조 발표에도 여러 차례 강조됐던 이 대가지급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이 기술혁신과장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무서기관을 볼 때인데 그때도 제1의 과제가 대가 문제였는데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이 대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된 상태로 있고요. 다행히 아마 우리 유병수 과장님 발표 때 나올 텐데 요즘 안전 문제가 강조가 되니까 감리비가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의 15% 정도 인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어려움 속에서 15% 인상을 냈고 오늘을 계기로 이 대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산업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향해서도 대국민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대가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기재부에서 우선순위 제일 낮습니다.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밀리면 해주는 게 대가 기준 인상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업계 혼자 안 되고요. 정부 혼자 안 되고 학계 혼자 안 됩니다. 같이 합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공정경제 이게 앞으로 좀 우리 산업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기술력보다는 영업력이 수주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한상규 부장님께서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쪽에 엄청난 파도로 밀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부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이 진흥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관리다. 처벌 중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언론인 시각에서 잘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패널 토론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경 소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입니다. 두 분 발제자분들 말씀해주신 게 뭐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 또 애정 바탕으로 웬만한 것 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중원부원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일부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산업 현황에 관해서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연간 한 4만 건, 5만 건 되는 것 같고요. 시장 규모가 4조, 5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당 평균 1억이다라는 얘기고요. 96% 이상이 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업 수는 김 교수님 발제에서는 3,400개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통계 보니까 2,600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900개나 된다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연 매출이 1,000억 넘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10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6%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잡히고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뭐 성장성, 안정성 이런 것들 시공 쪽만 해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건설 엔지니어링 없어 보여서 우리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통계가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두 번째 뭐 산업에 관한 진단 부분입니다. 두 분 모두 뭐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미래가 밝다고 보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키워드들 나름대로 좀 추적을 해봐도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가 이야기 계속 있고요. 그다음 역량 관련해서 업스트림, 피드, 뭐 PMC 같은 이야기들 계속되고 있고 또 임낙찰에서 종심제 좀 뜨거운 것 같고요. PQ 그 밑에 뭐 역량 지수 이런 것들 숨어 있는 이슈들이 있고 또 양극화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큰 데들은 커지고 작은 데들은 자꾸 작아지고 중간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 협력 관계가 다시 주목받는 시대인 것 같고 전반적인 기술 지원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좀 엮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설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나름대로 이상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봉남 교수님 원전 말씀해 주신 거 뭐 세계 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떠올랐던 게 서울대가 한 4, 5년 전에 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 해가지고 책을 내셨고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는데 추월하려면 개념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느냐라는 담론이 있었고요. 그 연장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야 엔지니어 선배님한테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엔지니어가 뭡니까 선배님 하고 여쭤보니까 노타임으로 대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능한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이상향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 유능한 엔지니어가 자긍심을 좀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비상적이죠. 근데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끊임없이 원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연장에서 산업하고 기업하고 엔지니어가 뭐 같다면 같은 거고 다르면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기업이 되고 기업이 모여서 산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엔지니어 자체를 같이 판단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정 이야기 앞에서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정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공정을 해석을 했고 공정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쪽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효율이 있고 또 뭐 전문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배냐 성장이냐 그 담론의 연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판단이 맞을지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 환경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하고 있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면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가 관련 이야기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좌장님께서도 감리효율이 15% 평균 올랐다고 하셨는데요. 감리만 오르면 되냐? 15%면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대가가 올라야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에 이게 잘 전달되느냐, 누구한테, 유능한 엔지니어들한테 잘 전달되느냐를 좀 같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저는 이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미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설 엔지니어링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 엔지니어링하고 옆집에 있는 시공 쪽도 마찬가지고, 건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셨고요. 이봉남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프라라는 게 있는 줄도 잘 모르는데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건설 기업들이 언론사를 무작위로 막 사들인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태경 소장님 매우 정제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강태경 소장은 제가 지난 3년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뭐냐. 저 유병수 과장님 계신데 예를 들면 대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부처 간에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총알이 필요한데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국제연구기관이 여러 가지 팩트 기반의 뭐 국내외 사례 조사도 좋고요. 그 임팩트에 대한 분석도 좋고 뭔가 다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총알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맘 놓고 대관 업무를 다른 부처와의 협상 업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강태경 소장이 있는 부서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지금 품셈 문제도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그 기본 건축비 뭐 인상 문제도 저쪽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엔지니어링 관련된 품은 지금 산자부 엔지니어링 협회로 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품에 대한 총본사는 건설기술연구원이니까 건설기술연구원도 지속적으로 우리 건설 분야에 대한 그 대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알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강태경 소장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격려에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가 됐는데 사실 업계가 제일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 손영일 사장님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 벗으십시오. 예, 소개받은 도하의 손영일입니다. 먼저 그 업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업계 대표로 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 발표하신 그 두 분의 그 내용, 뭐 저희들 엔지니어 업계를 스스로 좀 뒤돌아볼 수 또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 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부 기업 분류상 보면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는 업종군입니다. 업계에서 조금 크다고 하는 뭐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가 중견기업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좀 아직도 국가로부터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 육성 받아야 될 업종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엔지니어계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그런 주제 발표를 포함해서 국토부와 정부에서 좋은 이끌음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주제 발표 그 좋은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깨에서 조금 부담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기대되는 여러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현실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91년부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지금 7자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한번 좀 오기 전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의 내용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정말 저희들의 건설 엔지니어링이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 글로벌 엔지니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 전혀 지금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진흥기본계획의 어떤 실행들이 정말 어깨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좀 실천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나열식 어떤 정책보다는 실행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떤 선택과 집중 단계별로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은 또 어떠냐. 그리고 오늘 내용 안에서도 들여다보면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김상호 위원님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함께 지금 확보되어야지만이 지금 오늘 좋은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업계에서는 그 건진법이라든지 뭐 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현장에서의 느낌은 진흥의 정책이 아니고 규제의 정책, 언제나 업계에 책임을 중과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은 좀 일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실보장 합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중대재해처벌도 마찬가지지만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건설 엔지니어사의 그 업무 영역이 좀 모호한 부분에 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비계 동발이 가시설물들이라든지 공사 중 안정성 검토 뭐 이런 등등들이 어떻게 저희 건설 산업의 비대칭적인 산업 구조의 결과로 건설사 쪽에서 시공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희들이 건설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겪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그 비애감 그리고 건설 엔지 고부가 가치라고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국토부가 저희 건설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진정코 보호해주고 있냐 하는 그런 좀 의심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로 빌어 저희들이 건설 엔지니어들이 정말 정부에서 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엔지니어 회사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한 번의 재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차피 국내 시장, 건설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업계 아마 전반적으로 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엔지니어들의 그 역량 강화 방안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오늘도 이야기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물론 저희들이 뭐 협회에서도 뭐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교육 과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급자 위주의 그 교육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한 교육들을 그리고 교육 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니즈에 맞춤형 교육을 좀 실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는 뭐 PMC,
스마트 건설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두 분의 교수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대한민국의 대표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엔지니어들도 스페셜 엔지니어들이 배출이 돼야 되고 또 전문 또 회사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겠냐. 근데 국내 여러 가지 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스페셜 엔지니어 육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변별력으로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기술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산업 개편이 저는 일어나지 않겠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국내 업체의 규모가 평준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나마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조금 기초 체력이 있는 규모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해외 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내 업체들 규모가 일정되는 업체들마저도 평준화되는 규모의 평준화로 인해서 진짜 기초 체력이 없어서 해외 경쟁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냐. 또 하나 한편으로는 임금이라든지 근무 여건 때문에 우수 인력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대학생들이 엔지니어 회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또 회사의 어떤 규모를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향 평준화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선호했던 엔지니어 회사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 실제로 우수 인력의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뭐 평가나 이런 데에서 뭐 공정 우리 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PQ 우리 입찰 제도를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으로 좀 바꿔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제 발표 중에 당장 좀 저희들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해외 경쟁력 강화 제도의 조기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거기는 초기 사업 지원, 정보 공유 시스템, PMCM 강화, 계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이런 오늘 그 주제 발표 중에 이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좀 조기 시행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뛰어넘는 리스크 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저희들도 아직 조금 혼선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개략적으로 느낌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이 단계별로 좀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이 좀 수립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건설 엔지니어 회사가 사업 전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 검토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초기 단계는 국토부 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것들을 좀 연구 용역을 좀 해서 지침을 작성 배포를 좀 해주면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대가 현실화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이야기가 하셨기 때문에 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훨씬 더 절실하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예, 도화 손영일 사장님께서 업계 입장에서 매우 생생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손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분의 기조 발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요.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지금 7차 건설기능 지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신정부와 관련돼서 뭐 매우 구체적인 정책 수립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도화가 1위잖아요. 국내 지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톱 10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만의 토대를 만들면 저는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도화가 글로벌 톱 10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내면 대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거기에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 육성법을 만들어서 선수를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1위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경쟁 환경,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고 본인도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화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의 핵심이지 않느냐. 그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죠. 1등이 올라가면 꼴찌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 종합 패널 토론을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유병수 기술혁신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유병수입니다. 먼저 오늘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또 패널 토론 또 세 분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참 제가 아이고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먼저 저 정부에서도 그동안 그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서 여러 차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도 6차례 세웠고 엔지니어링 활성화 방안도 세웠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입찰제도 개선이라든가 PQ제도라든가 용역중심제 제도 개선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좀 체감하는 효과도 낮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입찰제도 개선이나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하면서 업계 의견 수렴이나 발주처 의견 수렴 하다 보면 의견이 이렇게 합치된 의견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다르고 분야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또 발주처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딱 끌고 나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지금 그런 상태고 그 정부에서도 지금 뭐 그 이 건설 엔지니어링이 고부가치 영역이고 뭐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좀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대가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계획 단계, 기획 단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PM 건설사업관리 그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또 뭐 이게 아직 과도기긴 하지만 빔 좀 활성화를 위해서 빔도 로드맵을 세워서 어느 단계부터는 어느 분야부터 좀 의무화해서 사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디지털화 관련해서도 지금 설계 기준이나 표준 지방서 이것도 다 디지털화해서 좀 설계나 뭐 그 시공 관리나 이쪽 부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업계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관련 협회나 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그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아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든가 대가 그 적정 대가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인데 뾰족한 해법이 딱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또 뭐 다른 자리가 됐던 뭐
뭐 소규모 회의가 됐든 모임이 됐던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빨리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들은 또 정부 내부 차원의 여러 가지 또 논의 단계를 거쳐서 좀 도입해서 건설 엔지니어링 좀 한 단계 진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토부 유병수 과장님 뭐 종합 패널 발언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15% 감리비 인상을 기재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 담당 과장님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기술혁신과장님이 사실 중요한 자리예요. 기술안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기술정책과가 아니라 저는 기술혁신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도 총괄하고 있죠. 스마트 건설도 저쪽에서 총괄하고 있죠.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대책도 우리 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좀 짧으세요. 근무하는 기간이. 그래서 과장님이나 오늘 나오신 사무관님이 좀 오래 계시면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이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뭐 마무리까지 하시고 옮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업계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말씀 중에 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뭐 손흥민 선수처럼 글로벌 톱으로 키우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한 방향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데 뭐 정부의 역할이 갈등 조정 아니겠습니까? 갈등 조정을 해나가면서 아주 나이스한 정책으로 버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플로어의 질문을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나요? 5분 정도.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의견 개진이나 뭐 코멘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 사장님. 예, 저 한명식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분들과 패널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한 가지 그리고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표 중에 이제 우리 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부분의 그 기술력이 해외에 비해서 항상 저조해 있다는 건 이게 20년 전, 30년 전 데이터나 똑같아요. 항상 70%, 72%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김병수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클레임 매니지먼트 쪽의 기술력은 뭐 30%대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원자력하고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쪽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쪽에 이 민간에서 그쪽의 일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원자력은 또 한전 국가에서 발주를 하고 코펙이라는 그 특수한 그 원자력 기술 회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발주 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발주자의 구조적인 인적 구성이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 발주 절차에서 수행 과정까지의 그런 프로세스의 차이에서 오는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차이가 몇십 년 동안 30몇 프로의 기술력밖에 유지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도 선진 기술화하고 글로벌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면은 그 부분을 빨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그랬으면은 좀 몇십 년 뒤에는 좀 우리도 실시설계처럼 80몇 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대가 얘기를 오늘 많이 나왔는데 전 대가를 사실 상향 조정하기가 유 과장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 경영구조 개선을 하는데 대가를 올리면 경영구조 개선이 좀 되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가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 비효율적인 그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는 국토부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영에 있어 저효율,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국토부에서 좀 발굴해서 개선해 주면 그것도 또한 대가로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함영식 사장님 뭐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죠? 다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언을 해주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예. 혹시 한 분, 예, 우리 토목학 회장님.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토의하신 분들 정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가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건설 기술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대학 교육까지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서 났다시피 우리 건설 분야의 학과로 진입하는 경쟁률이 거의 지금 꼴찌인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졸업생들도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 안 하려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고등학교 교육을 결정짓는 것은 대학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수주가 우리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기술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기술자가 더 우대받을 거고 회사에서도 더 기술자가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롱텀으로는 대학 교육까지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한상준 부장님도 또는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입찰 제도에 있어서 이게 기술형 입찰 제도까지도 기술력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업으로 이 선정이 되는 현재 이 상황이 기술자의 입지를 더 좁히고 있다고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만약 그런 게 뾰족하게 한 번만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벌써 시행이 되었겠죠. 아마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꿔서 이 발주처에서 너무 뒤에 숨지 말고 오히려 발주처가 더 책임을 가지고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발주처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혁신적인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제도가 한 번은 좀 도입이 되었으면 그래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입찰 제도에 훈련이 되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특히 이 정권이 바뀌는 요 시기에 한번 좀 혁신적인 제도를 한번 좀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후원이 대한토목학회와 건설관리학회잖아요. 혹시 우리 김경주 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짧게라도.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얘기들이 진행됐는데요. 사실 엔지니어링 산업은 대단한 위기임에 분명하고요. 누구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은 어느 하나의 대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 포럼을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협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세미나로 끝나지 않도록 뭔가 구슬이 엮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K리그가 뒷동네 축구 룰이 적용됐으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뒷동네 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 정책 당국자의 역할이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첫째는 현장 엔지니어링을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 시공 엔지니어링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끝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샵 드로잉, 현장 엔지니어링의 많은 부분들을 전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엔지니어, 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책임 의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전 벤치마킹 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맡기는 구조로 가야 되고 샵 드로잉 비용을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 분담이 돼야 우리가 글로벌 리그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서포트 해주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전방 가치 사슬, 이봉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풋 단계 이런 부분의 역량을 우리 업계가 지금까지 키워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은 공기업의 시장이니까, 발주자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개방이 전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말만 떠들던 전방 가치 사슬의 역량을 키우자. 그런 부분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대가는 많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정상화시키자.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이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실마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2시간 넘게 우리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패널 토론분들 너무나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소중한 그 의견들이 정부 정책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2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